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 소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지음, 발행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 김이나가 일상의 언어들에 숨겨진 마음의 풍경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는데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에서 끄집어낸 지난 기억들, 그 속에 일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첫 책 김이나의 작사법이 작사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노랫말을 짓는 기술적이고 심리적인 해법을 기술했다면, 이번 책 보통의 언어들은 그간 대중과 긴밀히 소통한 경험을 살려 우리가 삶에서 맞부딪히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일상의 단어 속에서 탐색하게 됩니다. 노랫말이라는 것은 시어와는 또 달라서 표현의 개성보다는 인간 보편의 감성에 맞닿는 언어를 발굴하는 일인데요. 아주 흔하게 쓰이면서도 마음 깊숙이 가 닿는 표현을 찾아낸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대중적이라 함은 그 상투성 이면에 또 다른 특별함을 창조해내는 이름을 김이나는 몸소 증명해 왔는데요. 노랫말을 짓기 위해 수많은 감정들로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현상에도 집중하게 되죠. 오늘의 기분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너의 스치듯 짧은 한마디에 왜 나는 상처받는가? 자책하는 나의 독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 말은 우리의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 같지만 그 배후에는 품지 못해 흘러내린 수많은 의미와 오해와 반성이 따리를 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만다. 이번 책에서는 김이나는 우리의 일상 언어가 품지 못한 오해와 고백들을 찾아내고 그 행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김이나 작가는 세 가지 방향으로 단어들을 수집했습니다. 관계, 감정, 자존감이 그것인데요. 익숙한 단어에서 지난 기억을 소환하고 지금의 순간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어 고유의 특성과 의외성을 발견하는 그녀의 시선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당신을 숨쉬게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단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의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트므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 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란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려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카사노바가 아니라면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 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나이 든다는 것. 당신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41인데 41라는 나이를 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 성숙한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부록이라는 말은 정말 옛날이나 붙은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40대가 상징하는 그런 나이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고 말투도 그렇게 변해간다는데 아저씨네 아줌마네 하면서 그런 상징성이 오히려 자신을 좀먹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누가 더 어리게 생각하든 나이 들게 생각하든 자유로운 거지만 굳이 상징적인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수많은 격언들은 때로 정확하게 서로를 대체한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쇳불도 당김에 뽑아라. 나이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풍선과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풍선은 뽀득뽀득 소리를 내며 부대낀다. 모르는 게 약이기도 아는 게 힘이기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두고 벌어지는 두 가지 주장 모두 틀리지 않다. 어떤 면에서 나이는 내게 분명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매년 1월 1일 해돋이를 향한 열광에 동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늘 그래왔듯 지구가 해를 돌고 있을 뿐인데 아무리 상징적이라 해도 그걸 보며 나의 염원을 담기엔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이다. 나의 앞자리도 마찬가지였다. 20이 되던 해, 30을 앞두었던 해, 40이 되던 해 전부 무덤덤했다. 그래서 나는 나이차가 많은 커플을 향한 단정적인 시선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란 말들에도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시간은 흐를 뿐이고 그것을 셈하여 붙은 숫자 때문에 취향이나 사랑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이 들면은 분명 혐오감이 팽팽한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는 농담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드러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말만 봐도 이 문장에 담긴 폭력성을 짚을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은가. 나이값을 못하고 설친다는 비난은 얼마나 많은 늦은 용기를 주저앉히던가. 비난이 마땅한 경우일지언정 그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지 나이에 있지 않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방어 심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나이에 씌워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결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닌 부분은 전적으로 중력에 있다. 지구가 해를 두는 횟수 기준을 시간으로 쳤을 때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산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피부는 늘어지고 뼈는 내려앉으며 근육도 힘을 잃는다. 나는 이런 신체의 노화가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다. 돌아가신 나의 외할아버지는 70세 이후로 청력이 많이 약해지셨다. 나중에는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 어지간한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다. 가족들이 보충기를 권하자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나는 잘 들리지 않아서 평화롭기도 하다. 처음 들었을 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아픈 마음을 숨기고 화를 냈지만 이 말은 내게 아직도 각인이 돼 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나이 들에 대한 나의 주 감정은 혐오나 공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뒤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어 육체가 약해지는 데에는 분명 조금 더 신중해지고 조금 더 내려놓으라는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때부터였다. 또 매사에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1분 1초를 읽는 감각이 둔해짐으로써 세상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읽을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것도 어쩌면 신체의 노화덕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중력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너무 아프지 않게 나이 드는 것, 그러나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 육체의 유한함 앞에 겸허해지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내 나이에 관한 바람이다. 정체성. 나의 본 모습이 혼란스러울 때 고막 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싱어송라이터 정세훈. 이 신조어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아이돌 스타인 그를 표현하기에 아주 찰떡 같다. 속 깊은 친구다.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아도 어쩐지 차분한 눈빛에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밤들이 느껴졌다. 그런 그의 별명 중 하나가 팀 전세훈인데 녹화를 하며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담겼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때, 음악을 만들 때, 또 부를 때, 라디오 DJ를 할 때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가 있다고 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특히 방송을 하는 음악인은 반드시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결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했다. 40을 넘어 20을 같이 지난 친구들로부터 답을 얻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나임에 틀림없지만 세포 분열을 하듯 수많은 상황 속에 각기 다른 역할로도 존재한다. 이 역할은 꼭 의무감만이 아닌 무의식으로도 생겨나는데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면 그때의 모습으로, 직장 동료 모임에선 그 무리에 맞는 모습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심지어 꼭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누구의 앞이냐에 따라 우리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에게 온전히 이해받기 힘들다. 이 모습들을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문득 억울하고 외로운 밤이 찾아온다. 왜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지? 왜 나는 강한 사람인 줄로만 알지? 그건 누구 탓도 아닌 우리의 사회성 때문인데 말이다. 정세훈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줄 수 있지만 그렇다면 큰 오산이다. 모두에게 모든 곳에서 온전한 나로서만 존재한다는 건 아주 이기적이어야 가능하다. 배려하기에, 사랑하기에, 책임이 있기에, 히스토리가 있기에 우리는 종종 다른 모습을 한다. 나는 방송을 하는 작사가다. 작사가라는 정체성은 방송을 할 때 가끔 모래주머니 같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이 나서 주책을 떨고 오는 밤엔 어김없이 이불킥을 하곤 했다. 사실은 요즘도 한다. 그냥 방송인이기만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작사가인 나로서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과한 것 같은 거다. 그럴 때마다 나는 팀 전세훈 논을 상기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작사가라는 사실은 프로그램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특히 게스트가 아닌 진행자 역할일 땐 더욱 그렇다. 게스트가 돋보이면 보는 사람이 즐거운 곳에서 나의 역할은 메인 MC들을 보조하고 게스트들과 소통하는 것이지 작사가로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던가. 일뿐만이 아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로든 내게 소중한 누군가의 앞에서 그에 맞는 나의 역할 또는 모습이란 건 분명히 있다.
가면과는 분명히 다르다. 중요한 건 내가 팀장임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팀원들은 결국 나라는 줄기에서 뻗어난 가지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다. 쳇바퀴를 굴리다. 일상의 반복이 알려주는 특별한 하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쳇바퀴 속을 돌고 있었군. 써니힐의 배짱이 창가 가사 중 일부이다. 내가 쓴 가사이지만 나는 정작 쳇바퀴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유형의 인간임을 고백한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이라는 말은 주로 비관적으로 쓰인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순간 설렘과는 이별이기 때문이다. 연애도 음악도 다음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지루해진다. 또한 패턴이 남발되는 클리셰 범벅인 드라마는 사랑받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태도는 의외로 이런 관용구들이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쳇바퀴라는 표현이 인생을 비관하는 용도로 쓰이면서부터 반복되는 일상이란 것은 멋도 맛도 없는 시간의 배열이라고 생각하게 되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쳇바퀴 같은 삶은 정말 불행한 걸까? 인간은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 안정이 오면 회의감을 느낀다. 나는 내심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내가 어딘가 잘못된 것만 같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멀리에서 보기에 다채로워 보일 수 있지만 내 일상은 요일별로 정확히 정해진 루틴으로 반복된 지 오래다. 물론 육체적인 피로도 때문에 이 쳇바퀴가 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떠올리는 건 언젠가 깨달은 이 생각이다. 나는 이 쳇바퀴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 예측 불허의 내일들이 펼쳐져 있는 시간은 막상 그곳에 있을 때는 주로 암담하다. 아마도 이건 내가 모험가 유형이 아닌 성향 탓도 있겠지만 불안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알 수 없는 내일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니 내가 별난 건 아닐 것 같다. 단지 쳇바퀴라는 단어가 가진 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특별한 하루라는 것은 평범한 하루들 틈에서 반짝 존재할 때 비로소 특별하다. 매일이 특별할 수는 없다. 거대하게 굴러가는 쳇바퀴 속에 있어야지만 잠시 그곳을 벗어날 때의 짜릿함도 누릴 수 있다. 마치 월요일 없이 기다려지는 금요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기특하다. 나의 존엄을 갖고 나가는 일. 핑클의 캠핑클럽을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다. 캠핑카를 운전하던 이효리가 갑자기 멤버들에게 이야기를 꺼낸다. 얘들아, 아까 우리 자전거 탈 때 너네 그늘에 있으라고 내가 그늘 좀 밖에 있었던 거 알아? 나는 내가 너무 기특했다? 이런 기특한 순간이 많아지면 그게 자존감이 되는 것 같아. 글로 옮겨 적으니 너무 생색을 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효리 특유의 넉살이 섞인 유쾌한 장면이었다. 어렴풋이 품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 구체적으로 말해줄 때 오는 쾌감이 있다. 내게는 이 장면이 그랬다. 몇 년을 주기로 단어는 유행을 탄다. 힐링, 웰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시대가 어렴풋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에 제목이 붙여지면 그 단어는 한동안 수많은 문화를 지배한다. 요즘 그런 단어가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막대기 같은 거라면 자존감은 꺾이고 말고부터 자유로운 유연한 무엇이다. 자존심은 지켜지고 말고의 주체가 외부에 있지만 자존감은 철저히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는 순간은 자존감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선행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 부록처럼 딸려온다. 어릴 때 칭찬에 길들여졌을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내성이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점이기도 하다. 허나 선행이 누군가의 칭찬과 거래되는 순간 자존감 통장에는 쌓일 것이 없다. 나의 대견함을 알아주는 주체를 타인에게 넘겨버렸다는 게 위험한 이유다.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가 대견한 순간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다.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는 것, 어리숙한 알바생의 실수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소소한 말을 건네는 것,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 등등의 사소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다. 나의 존엄을 갖고 나가는 일은 결코 거창할 필요만은 없다. 존엄이라는 말의 무게 때문에 창씨 계명에 맞서고 인권운동에 삶을 바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존엄한 사람들은 일상 속 하찮은 순간들이 정갈한 이들이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 생각해서 스스로를 칭찬해주지 않았던 깨알같은 장면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요히 자신을 토닥여주는 습관을 가져보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익숙해져 버린 오늘, 익숙한 단어에 나만의 의미를 심어보며 우리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매 순간 결핍과 고독감에 흔들리며 나를 잡아줄 누군가를 찾고 싶은 보통의 우리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